제목을 해방 공간에서의 사회 상황과 기독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지웅 박사님 발표한 것과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저는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좀 실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제가 한일 관계와 역사인데 이것과 관련한 심포지움이 중요한 것이 3번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민족 지도자 조만식과 여운형의 통일 인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고 제가 그때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발표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강복 70주년 맞이해서 산열 소냥원과 통일해서 여수에 가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1운동을 저희가 다루었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때 3번 다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발표한 내용들이 다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 이제 뉴라이트의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관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논문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지웅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저 가능한 한 더 시간을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해방 기쁨은 지금 얘기 못 하겠고요. 슬픔을 이야기할 텐데요. 사회 혼란이 급박하게 이어진 과정을 왜 사회 혼란으로 이어졌는가? 일제의 강제 합방 과정을 보면 그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고자 일본 청일 다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고 조선 지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일 세력의 핵심이자 러시아와의 연결고리가 있던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의 아간 파천이 이루어지면서 1897년에 칠러 정권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대한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칠러 정권은 그 이전이었고 대한제국이 1897년 하는데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승리 다시 함으로 인해서 대한제국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1910년에 강제로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게 되고 외교적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한민족 말상 정책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895년에 그 청일 전쟁 하면서 통감부를 우리나라에 설치합니다. 일본이 이기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한글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웅 박사 얘기했지만 보통학교, 소학교에 이름이 이미 보통학교였고요. 1호 시간을 일주일에 6시간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인 한글은 국어라고 표현 안 하고 한글의 언문, 한글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문을 포함해서 10시간입니다. 아직은 한글이 좀 더 많습니다. 많지만 이미 1호를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일합방되고 1911년에 1차 교육령을 내놓게 됐는데 일본어를 한일합방했으니까 국어로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한글이란 말도 안 쓰고 조선어라고 해서 일본어는 10시간을 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한문 포함해서 6시간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22년에 2차 교육령을 내려서 소학교에 국어 1어는 9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리고 조선어는 한문 포함해서 서너 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너 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1915년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해서 특히 이 숭실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성경, 지리, 역사 이런 과목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인 교장 임명하고 일본인 교사 채용하고 한문, 조선어, 영어 제외한 모든 과목은 일본어로 사용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오늘의 역사관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1922년에 조선에서의 교육 식체의 요결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조선의 역사와 정통 문화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경멸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라. 그러면서 이 1920년대 동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동화되게 하는데 일본인을 흠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26년부터는 우리나라 역사책 다 없애고 조선 반도사라는 책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문화민족이고 역사책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멸절 불가능하다. 그래서 엄청난 그 분석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제 시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책을 새로 저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4년에 가면 전체 이제 조선 반도사 그 편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역사교과서 조사위원회 설치해가는 건의서를 내면서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어서 일청전쟁 때, 즉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선을 독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 도저히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다른 나라 지배에 놓일까봐 일본이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건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국은 일본은 거기는 병합이라고 하죠. 병합정신에 의거해서 조선을 정복지로 보지 않고 일시동인으로서 세계에 비할 바 없이 공정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합이 조선의 민중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였다는 소위를 이해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편찬 건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신민화 정책의 간단한 것만 보면 38년도에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때 3차 교육령을 내리면서 한국신민된 본질에 철저하고 내선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와 일본 역사야말로 한국신민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9년부터 창씨개명을 했는데 여기에 거부한 사람은 불령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경멸, 차별, 탄압의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독립운동하는 조선인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1년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는데 국민학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제의 나라인 황국 일본의 신화된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95년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까지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도 일체의 조선어 사용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의 역사를 정치사적 숙명론, 경제사적 정태론, 문화사적 패배주의론으로 파악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관을 아직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일제의 그 슬픔의 중심에는 신사참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1910년 한일합방 되자마자 공립학교에서 동경, 황제, 천황이 있는 동경을 향해서 절하는 동방유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20년대에는 일본의 신도 사상을 학생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더욱 강요를 했고요. 30년대에는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1920년대부터 여기서 강력 항거를 했습니다. 30년대에도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장로교가 1938년 초기까지는 거부를 했죠. 그래서 장로교 개동 사립학교 18개 폐교하고 평양신학교 폐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9년도에 가면 그 구속 처형된 기독인이 32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이행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38년 7월 7일에 조선기독교연합회에서 위원장을 일본인으로 앉히고 이 친일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황국신민화하고 중일전쟁에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서 15일에 평양 서문박교에서 총회가 있는데 이때 회장이신 송택기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솔선 이행과 국민정신 총동원 참가로 한국 식민도 아닌 신화된 백성도 아닌 식민지 백성으로 표기를 하면서 적성을 다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90% 이상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결정적인 날이었죠. 그리고 39년도에 가서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맹을 결성해서 내선일체와 한국민화 강조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저때 이제 이 산정연교회, 평양에 있던 산정연교회라 중심으로 이제 신사참배 반대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신사참배 결의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1939년에 종교단체법을 제정하고 40년도에는 기독교 밤종 공작 사건을 조작해서 신사참배에 협력하지 않는 지도자 체포하고 고문합니다. 42년 3월에 일본 기독교 조선혁신교단으로 개명을 하고 이때 일본어 성경만 사용하고 모세오경 계시록은 민족사상이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딱 보름 전에 8월 1일에 혁신이란 말 빼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다시 새롭게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1939년 2월에 감리교 대표로 신사참배에 적극 가담을 했던 신흥훈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조선 기독교도의 국가적 사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내용의 핵심만 제가 봤습니다. 예수는 먼저 그 나라를 사랑하라 가르치셨다. 우리의 나라는 대일본 제국이다. 우리는 종교인이기 전에 조선인이기 전에 먼저 제일로 일본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황폐하의 축성한 적자로서 다만 일본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 조선 기독교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감히 위와 같이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나라가 아닌 미국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도의 대표 목사인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한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이념이 대립되게 됩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정치 동향을 보면 제일 먼저 해방되자마자 일제의 지도부가 가장 먼저 찾은 인물이 남쪽에서는 몽양 여운형 선생, 북쪽에서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관련되는 것만 하면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 44년 8월에 국내 좌우 세력 비밀리에 결집시켜서 이미 해방되기 전에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그날 바로 이 정무총감, 총독부 정무총감하면 2인자였습니다. 당시 찾아오자마자 보내놓고 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은 다음날 평양으로 와서 그 다음날 8월 17일에 조선건국 평남준비위원회를 창립을 합니다. 앞에 여운형 선생과 뜻은 같이 한 거죠. 건국준비위원회, 평남준비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간부진 16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과 우파였고 공산주의 계통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38선은 분단선으로 이전에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45년 8월 24일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해방군은 조선 해방군으로 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도 서둘러서 9월 9일에 서울에 진주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점령군으로 왔다는 것을 명시하고 조선 총독부에 치안을 협조 당부합니다. 일본인들이 다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선 공산당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박헌영 중심이 돼서
45년 9월 6일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세웠었는데 그 후신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합니다. 조직하고 여기에 주석으로 이승만 박사를 앉히고 부주석 여운형, 그리고 내무부장의 김구, 그리고 재정부장의 조만식 선생님 이렇게 앉힙니다. 그리고 전국의 이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를 145개를 인민위원회로 바꾸고 면동리에도 인민위를 조직합니다. 아까 정진 박사 노동자 일제 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직접적인 경제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일반 백성들 중에서 3.1운동과 그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계급적인 자각을 갖게 된 노동자 농민들은 이 인민위 조직으로 일종의 결사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북쪽에서 소군이 들어오면서 건준이 바로 해체되고 8월 26일 인민위 조직하게 되었는데 조만식을 비롯한 기독교인들과 우익 세력의 영향으로 인민위가 아닌 평남인민정치위원회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때 남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미군정 들어오면 인민위를 탄압하는 한편 해방 직후에 주로 친일적 성향의 그 지주가 자본가들 아까 형성된 이들로 구성된 여러 정당들이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이라는 명문을 내세워서 9월 6일 한국민주당을 강력하게 미군정이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이승만을 귀국시켜서 적극 지원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미군정은 10월 10일 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세력을 양분하게 됐는데 반공주의자이자 친민주주의적인 신념을 지닌 보수 세력 그리고 용공 세력의 급진 세력으로 양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이 세운 인공 주석으로 임명된 이승만도 귀국하자마자 바로 취임식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미군정은 이 인민공화국을 불법 단체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저 부정적인 영향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이걸 긍정으로 돌리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북쪽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소군이 10월 8일에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28일에 북조선 5도 행정국으로 개편해서 공산진영과 민족진영의 연립정권을 만들어 조만식 선생님을 위원장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 거절하고 대신 기독교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1월 3일 평양에서 조선민주당 창립하고 당수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군은 그 북쪽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할 정치 도구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혁명 정당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조선 공산당 북조석 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학대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9월 말경에 9월 한 25일, 27일쯤에 김일성이 평양에 들어왔는데 이 김일성을 거기에 책임비서로 취임하게 함으로써 당내 최고 지도자가 부상을 시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미군과 소군은 한민족의 독립된 통일국가 형성보다 남과 북의 자국의 우회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호와 적대의 기준을 민족이냐 친일이냐 여기가 아닌 친미냐 친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적대 세력은 배제시키고 우호 세력만 적극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기독교의 동향을 잠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김재준 목사님의 설린형제단 집회였습니다. 이 설린형제단은 일제강점기 그 길림성, 간도, 명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선교, 의료, 교육, 유경, 농촌봉사 등을 경험한 사회사업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참여를 행동강령으로 삼은 설린 선한 이웃 집단이었습니다. 이 김재준 목사님이 서울로 해방되자 서울로 내려오셔서 9월에 기독교의 건국 이념, 국가 구성의 최고 이상과 그 현실성이라는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에서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이것만 요약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 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 사회에 여실히 건설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전 생활에 군림하여 성령의 감화가 생활의 전 부분을 지배하는 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런 요지의 강연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감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두 번째는 북쪽에서 일어난 정치적 움직임입니다. 신의주 교회에서 한경주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을 합니다. 후에 기독교는 빼고 사회민주당으로 바꿉니다. 이 45년 9월에 평양북도 기독교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을 했는데 지방마다 교회 중심으로 지부가 확대됐습니다. 그러자 소군과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고 신의주 학생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탁통치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이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신탁통치는 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가 결정됐는데 그 다음 날인지 그날 저녁인지 동아일보에서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과 국민투표에 의한 정부 형태의 결정을 주장하는 데 반해 소련은 한반도 전역의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왜 그러냐면 미국은 41년도부터 실제 한반도 신탁통치를 대안정책으로 이미 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남과 인해서 반탁운동은 곧바로 반소반공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남쪽에서 친일 세력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남쪽에서 친일 세력도 반탁운동에 참가하면서 이들이 애국자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소군이 조선민주당 장서인 조만식 장로를 고려호텔에 감금을 해버립니다. 고려호텔에 가서 정지용 박사랑 사진 찍었습니다. 민족 진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우익 세력과 기독교인들이 반공을 기치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월남을 합니다. 부당수였던 이은영 장로님이 여기 46년 1월에 서울에서 다시 조선민주당을 재창당합니다. 우리 나중에 재헌국회 때 이은영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시켜서 한 그 기념패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받아왔는데, 그 유명한 기도문이 바로 이 이은영 부당수가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군은 46년 2월 5일 조선민주당 열성자 협의회를 개최해서 조만식 규탄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일체 정치적 활동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자인 최용건을 당수로 앉힙니다. 이 신탁통치 문제가 분단정부 수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후 이 친일대 민족이라는 정치 쟁점이 신탁통치 문제로 인해서 찬탁은 자익이고 반탁은 우익이라는 이념 논쟁으로 변절되고 북쪽의 우익은 거의 다 이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쪽에서는 10월 달에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을 구성하고 북쪽에서는 11월에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뽑힌 대의원으로 47년 2월 8일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으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장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47년 7월 19일 그 여운형 선생님은 구구 세력에 의해서 일부는 또 남로당이라는 그 저기도 있습니다. 암살을 당하십니다. 이때 손영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해방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순교자들과 옥중 성도의 공이었는데 한국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진노를 받아 해방 후 38선이 그어졌으므로 48선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선량한 성도들을 현혹하고 나쁜 길로 인도한 교회 지도자들의 죄의 대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단정부 수립과 사회 갈등부터는 그냥 제가 생략을 쭉쭉 하겠습니다. 굉장히 할 얘기는 많은데 분단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전후에서 4.3 민주항쟁과 여수사건이 일어나는데 요 최근에 누구지 한강의 글 때문에 4.3 민주항쟁이 다시 저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이 사람들 나오는 말은
아니 그거는 완전히 종북작발인데 그거를 옹하느냐고 하는 얘기를 바로 들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10월 19일에 제주도 민중봉기 그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순에 주둔하던 연대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이 여수에 사는 여수나 순천 이쪽이 제주도가 고향이거나 가족 친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14연대 사람들에게 사병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가 핵심당원 40명 시켜서 이들을 다 사병들의 하사관을 사살했습니다. 그러자 사병들이 화가 나서 그 총뿌리를 여수와 순천으로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 군인 중 일부 경찰로 둔갑하고 이 친일파가 친미파되는 거 보면서 사사망쟁에서도 제가 그냥 쓱 지나갔지만 그 신의주 학생 사건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기독교 그 목사님 비롯해서 만든 그 무슨 청년단 서북 청년 그것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친일파가 친문파되는 거 보면서 가난하고 일제에 압박당하던 일반 백성들의 반일 감정이 자연스럽게 인민해방을 외치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생각하게 돼서 군과 경찰을 미국 제국자의 앞잡이로 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희생이 컸는데 놔두고요. 이 대립의 여파로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이때쯤 소군 철수하고 미군은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다음에 철수를 합니다. 그러자 북한에서는 북노당, 남노당 비밀리에 통합해서 조선노동당 결성하고 조국 통일 인민전선 만들어서 유격대 난파하여 전쟁으로 통일하겠다는 적화통일 의지를 밝힙니다.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국가 만들기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요구가 처단하자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일경찰이 체포되자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친일경찰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반민특위 무력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발생합니다. 6월 26일 김구선님 상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49년 10월에 가면 좌파 정당과 사회단체를 불법화해서 감옥에 가면서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해방 정국에서 일어난 적입니다.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 해결되지 않은 이념 갈등 문제 제가 그냥 한 문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방정국은 이념의 가치추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상잔으로 인해서 6.25로 인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후의 문제는 제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지만 남한 사회 내부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시킨 이유 무엇일까 봤을 때 한마디로 일단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주체사상이다. 삼부자 우상한다. 악한 나라다. 빨리 멸망시켜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북한을 이웃사랑으로 품고 함께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북작발로 불립니다. 이럴 때 저는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아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의 문제를 포기합니다. 해결해야 될 기독교의 과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말씀과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우리나라 두 개 분열시키고 민족사전까지 일으킨 김일성은 여로보암과 비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분열시키고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 삼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이걸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에 걸쳐 우상 숭배를 한 김정은은 아합 왕에 비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바알 신전 만들고 아세라라 섬기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서 그러면 남한은 남유다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이윤서까지 써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였다. 그런데도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의로움이 더 나타났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배역한 자식보다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죄악의 문제를 믿음의 faithless, unfaithful이라는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는 것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배역으로 faithless를 했다면 남유다는 반역으로 unfaithful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한 남유다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이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공산주의로 하나님을 배역함으로써 믿음이 사라진 북한도 문제지만 반공이라는 이념에 갇혀 묻지 만능주의 우상 숭배를 못 떨쳐내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남한을 더 의롭지 못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곳에는 복음을 다시 전파하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잘못된 믿음이 가득한 것은 제자리로 돌이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역사관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라이트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것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념과 결부된 애국심이나 신앙과 결부된 애국심은 모두 전체주의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고 심판자의 자리로 올라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온전히 갖고 나가야 할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한 기독교인들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지켜나가야 하되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의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아시듯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고 아합과 결혼해서 바알 섬기게 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한 죄악으로 결국 이들은 개들이 그들의 피를 먹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고 수많은 선지자 믿음의 선조들을 살해하게 한 아합 왕을 충동한, 그래서 결국은 개들의 피가 된 이세벨의 죄악이 우리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는 것, 이세벨의 죄악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 북한을 원수가 아닌 이웃으로 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웃 사촌으로 지내다 보면 그들을 형제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시면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을까 소망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권 교수님의 글을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많이 좀 일치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요. 제가 여기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북한을 페이스풀리스라고 봤다 그러면은 한국을 남한 사회를 unfaithful이라고 한 데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릴 말씀은 60페이지에 완성된 논문으로 가기 위한 제언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 권성하 교수님의 통찰력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에 목사의 입장에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논문이 완성된 논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신의주 제1교회와 제2교회를 창설했었던 윤하영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사실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해방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신사참배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를 숨겼다가 그리고 갑자기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잡자마자 그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창설을 해서요. 어떤 정치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북한의 핍박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제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하고 나서 한 것이 이분들이 월남한 세력들과 함께 모여서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극단적인 반공 세력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 교수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의 행태를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뉴 라이트, 아까 이제 정지훈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예전에 그 친일파들은요 자신들이 친일한 활동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습니다. 변신을 했는데 근데 이 뉴라이트가 저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뉴라이트는요 거기다가 전쟁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남북한 공멸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그 예전에 친일했던 사람들은 약간의 민족심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민족의식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싹 정체를 숨겼다가 유리하면 나타나서 자신들의 의견을 갖다 적극 개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독도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그러한 식의 좀 일을 행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다 보니까 말을 바꾸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제가 권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문제.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라는 것을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준봉 박사님 사전에 못 뵙고 지금 하는 것였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이번에 그 서북 청년 그러니까 윤하영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경준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또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전체하고 좀 저가 할까봐 제가 윤하영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냥 가로 안에 넣어서 이 본문에 실었고 서북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각주만 달았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북쪽에서 일어났던 일들, 해방되어서 나라가 생겨지기까지 북쪽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좀 회개하는 차원에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쪽에서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히 보수 우파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념 분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도 사실 제가 좀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물론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우리나라 그 지금 현대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저는 대신 이런 영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냥 오늘은 그걸로 중심을 삼았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좌장이 우리 윤영기 박사님이셨는데 여기 테이블을 놓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PPT 때문에 이렇게 상이 놓이는 바람에 윤 박사님께서 다음에는 꼭 테이블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네, 한 몇 분 정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평안하는 재단 윤영기 목사인데요. 오늘 김관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고 오늘 산정교회 와서 별 헤이는 밤 윤동주 시인의 그 글을 보고 결국은 어머니로 기결되는 걸 보고 저도 막 눈시울이 그냥 뜨거워졌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도 오사카의 평안하는 재단에서 남북통일 아카데미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 그 일본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담을과 얘기를 했는데 통일, 평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말하면 일본 사람 그렇게 하지만 보통 말하는 게 일본 놈이라고부터 그냥 나오잖아요. 반감과 이 배척감이 아직도 우리는 남아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 젊은 남자 일본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이 역사의식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주 가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 여행을 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권성화 박사님 글을 쭉 미리 받아서 읽어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저도 깊게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